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암은 정복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솔직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암은 정복될 것 같지? 이유는 고 스티브 잡스 지금 살아 계셨다면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까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이미 전장 유전체를 자신의 암 조직을 분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인류에서 처음 그걸 사용했던 20명 중에 1명 스티브 잡스는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없는 물건, 지금은 100분의 1 가까이 떨어졌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 브라카라고 불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네. 타고났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절제하는 수술을 예방적으로 했던 맞아요. 겁니다. BRCA 외에도 돌연변이를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전장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쟁 업체들은 어떤 곳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피어 그룹은 유명한 AI 기업, 글로벌 빅테크들. 왜냐하면 플랫폼 빅테크들이 큰 AI 파워를 가지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럼 가장 먼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데이터죠.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도 진단 사업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유전체 사업을 통해서 암 진단과 치료를 정복하고자 하는 빅테크가 나타났을 때 저희를 활용하는 게 가장 값싼 방법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데이터를 크게 모아서 바이오에서 뭔가를 휙 뒤져보고 혁명적인 일을 해본 사례가 아직 사실 없어요. 머니올라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와 창업과 이런 거 연관된 거다 보니까 요즘 또 주가의 흐름이 좋은 애플이 생각이 나고 애플을 창업한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생각이 납니다. 네. 왜냐면 그분이 결국에는 세상을 뜨게 된 게 50대에 이른 나이로 암이라는 병 때문이었고 지금 살아 계셨다면 네. 이노크라스의 덕을 봐서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까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네. 스티브 잡스는 2000년대 중반 고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장 유전체를 자신의 암 조직을 분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인류에서 처음으로 그걸 사용했던 20명 중에 1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는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커멘트가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그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레퍼런스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술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이 유전자를 분석해서 암의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제를 찾아주는 그 과정 전체가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만한 게 없는데 이걸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게 전혀 쓸모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게 될 거라는 의미는 제가 해석한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암 환자가 만약 이 데이터를 다 만들면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공유하는 정도까지 가면 정확히 알게 되겠지. 나의 암이 갖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그 과거의 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내가 가게 될 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오래 살고 더 삶의 질이 높은 채로 유지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스티브 잡스가 혹은 지구 어딘가에는 지금 그 데이터 남아있을 건데요. 분명히 스티브 잡스의 암의 데이터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진단이 됐고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지금 분석한다면 더 나아졌을까? 저희가 뭘 해서 더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이에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비영리의 학회들, 컨소시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암 유전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것들의 의미를 분석해서 내놓는 작업들을 이제 막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스티브 잡스께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돌연변이와 같은 돌연변이들을 갖고 있던 환자들이 이렇게 됐네요 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다 보니 제약회사들이 점점 더 새로운 약물들을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겟팅하는 것이던 그 유전자 돌연변이 프로파일과 관계된 약물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고
개발해 갈 것이기 때문에 늦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환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그를 더 오래 살려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상상을.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더 비쌌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없는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을 추산을 한다면 뭐 몇억 원 이상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지금은 그게 100분의 1 가까이 떨어졌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 나라에서 건강보험이 그 검사 비용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한 몇백만 원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뭐 동네 병원이나 대학병원 단위에 갔을 때 네. 거기서 이노크라스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국내 병원들 수십 곳에서 저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병원에서 의사의 의지로 그렇죠. 활용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진료 부문도 그렇지만 환자가 직접 뭔가를 선택하게, 특히나 암 같은 중증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뭔가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의사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항상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네. 어떤 환자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마치 네. 문제 해결의 방식처럼 의사에 따라 다르다라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 뭐 항암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수술적인 거를 먼저 할 수도, 이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노크라스를 통한 유전체 분석이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았고요. 즉 표준화된 형태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화된 진료에도 당연히 정보들이 근간이 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많은 근거를 가진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꽤 중요하고, 네. 암과 관련돼서는 그 돌연변이 정보를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기술이 잘 쓰이고 있는 게 아닐까. 환자에게 아주 힘든 치료를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환자의 지식이 없이 동의를 받고 무조건 끌어가긴 힘들다, 의사로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암 환자 또는 그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적 측면에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네.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였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계 쪽으로 여성암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유명한 분이다 보니 좋은 의료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네. BRCA, 브라카라고 불리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네. 타고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소극적으로는 그냥 자주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는지 검진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이 BRCA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떤 일부 경우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결국 암이 발병한다는 통계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를 아예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예방적으로 했던 맞아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암에 대해서 네. 유전자 돌연변이 정보를 갖고 유명인이 그 정도의 행동을 옮겼던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내가 왜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BRCA 돌연변이 정보 같은 것들이 전장 유전체 정보 내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규명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돌연변이거든요. 그리고 BRCA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던 것들을 보면 BRCA 외에도 다른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이 마치 BRCA가 유방암을 만들어내는 패턴처럼
돌연 변이를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폭넓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알게 된 것도 전장 유전체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네이처에 유방암 관련된 네, 맞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약 1,400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환자들의 유방암 조직을 분석해서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얻어서 돌연 변이의 프로파일과 이제 치료 반응 혹은 예후 등등을 포함한 여러 정보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이제 네이처지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드려 보면 유방암은 서구에서는 이 할머니들의 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암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유방암 치료의 항암제 임상 시험들이 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네. 아시아권 국가들은 점점 더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권 국가들은 유방암 환자들의 역학적인 분포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젊은 엄마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이제 한 40대 정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집단에서 이런 암이 발생하면 사회적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경 전 젊은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항암제 임상시험이나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서구권에서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약을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갖고 있는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다양하지만 요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안젤리나 졸리의 그 BRCA 돌연변이 때문에도 이 정보들을 한국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내놓으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몇 가지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요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패턴들과 그 예후의 연관성에 대해서 기술을 해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처가 주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대단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랬던 거는 데이터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특별히 이 논문이 참신하다고 느꼈을까요? 네, 단순히 데이터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학술지에서 주목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데이터들도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아주 수준 높은 형태로 가공해서 어떤 돌연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는 잘 몰랐던 또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갖고 있는 특정한 돌연변이 패턴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인구 비율에서 나타나고 그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요 전장 유전체를 하면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보여줬습니다. 과학 학술지라는 것도 사회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보가 알려져서 이 전장 유전체 같은 좀 더 큰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자 출판해 준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유방암이 할머니 질환과 같은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인종에 따라서 유전체 이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현상이 DNA가 망가지는 게 이렇게 쭉 누적되다가 펑 터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지금 DNA가 하나씩 망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것들은 잘 그걸 수리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암이라는 과정이 돼서 덩어리가 탁 잡힐 정도의 실물로 뭔가가 짜잔하고 괴물처럼 등장하는 그 순간까지 가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긴 시간에 걸친 공통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어느 날 암이라는 괴물이 되기 위해서도 굉장한 고난을 겪고 살아남아야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과정은 인간이라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인종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흡연율이 높은 나라에 가면 폐암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인종적인 것인지 그 나라가 흡연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왜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젊은 유방암들이 많을까?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하기로는 서구화된 식단 때문일 거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럼 서양 맞아요. 사람들은 원래 서구화된 식단을 먹고 살았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광범위하게는 유전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몸무게의 차이라든지 또 대사적으로 봤을 때 뭐 지방의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자는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기간과 유방암의 위험이 비례한다고 하는데 아시아 국가들도 부유해지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역학적 변화들이 사회적으로도 복합되다 보니 그런 게 아시아에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는데 기여하지 않나. 네. 네,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 유망한 기업이 나오면 나 이거를 어떻게 내가 여기 함께 배를 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상장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네, 당연히 그동안 이제 전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왔고 더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상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한 3에서 5년 사이 정도 안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어 그룹이라고 하나요? 그 네, 경쟁 업체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전장 유전체를 활용하지 않는데 아주 작은 유전체 데이터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하지만 암 유전체 기반의 데이터 사업을 하는 유명한 미국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템퍼스 AI 혹은 파운데이션 메디슨 이런 회사들이 이미 뭐 10조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네. 상장을 했었거나 인수가 되었거나 뭐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템퍼스나 다른 회사들이 기존의 작은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서 멈출 것이냐, 그런 회사들도 전장 유전체를 사용하겠다라는 선언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실제 인증된 검사 상품 수준으로 나와서 보험급여를 받는 정도까지 검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피어 그룹.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피어 그룹은 사실은 유명한 AI 기업들. 아, 그래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전장 유전체 데이터 너무 크고 네.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DNA라는 정보는 ATGC 네 글자로 쓰여져 있는 디지털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빅테크의 인프라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즉각적으로 이 DNA 정보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연초에 나왔던 학술지 사이언스나 이런 데 발표된 것들 보면 이미 뭐 엔비디아의 후원을 받는 GPU를 2,000개씩 사용해서 최초의 세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IT 회사들, 특히 플랫폼 빅테크들이 큰 AI 파워를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빠르게 이것들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고민이 되는데 그렇죠. 그 시점에 AI 굉장히 좋은 도구들을 들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럼 가장 먼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도 진단 사업을 해야만 하고 또 진단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일종의 유통망 이런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면 유전체 사업을 통해서 암 진단과 치료를 정복하고자 하는 빅테크가 나타났을 때 저희를 활용하는 게 가장 값싼 방법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이미 AWS는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고요. 다른 IT 클라우드 회사들과도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챌린지, 도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가장 큰 도전은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보다 더 강력한 IT 파워, 컴퓨팅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 이 판에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자본력을 앞세워서 정보를 모으고 더 나은 알고리즘, 더 나은 AI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충분한 인프라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저희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절반 이하로 든다라는 상태가 되면 저희와 협업을 할 거라고 믿고요. 실제로 또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일일이 바닥부터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활용하고자 할 니즈가 꽤 있을 거라 실제로 미팅을 해보면 바이오 쪽 투자자들보다는 AI나 데이터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크게 모아서 바이오에서 뭔가를
휙 뒤져보 혁명적인 일을 해본 사례가 아직 사실 없어요. 생물학이나 의학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나 생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고 근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이런 일들이 더 익숙한데 IT는 이제 양의 규모의 경제를 이미 체험해본 산업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짜리 플랫폼이 10,000명짜리 플랫폼한테는 무슨 사업을 해도 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DNA 전체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진단 사업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몇만 개 단위로 모으고 있다. 그러면 몇만 개가 몇십만 개가 되고 몇백만 개가 될 일종의 물줄기가 흘러갈 도랑들을 너희가 열심히 파놨구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부어주면 되겠네. 라는 논리적인 토론이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또 바이오 투자자들은 유전자 정보의 힘을 지난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높은 이해도를 갖고 유전체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가는구나 좋게 봐주기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가 흘러다닐 물줄기를 팔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진단 사업이 사실은 그 인프라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진단 사업이라는 거는 의료 사업이라서 굉장히 고난도의 인증이나 그 평가를 받아야만 하고 또 어려운 점은 나라마다 그게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 나라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도랑을 팔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고 그 도랑을 통해서 진단 사업을 통해 이제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을 창출하시는 구조 그리고 투자 관계 그런 네네. 것도 궁금해요. 주요한 주주로 삼성과 아산재단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일종의 인정과 격려를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기업 집단이 다 큰 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방암 데이터도 삼성 서울병원이 주축이 됐었고 또 아산병원도 저희와 다양한 유전체 데이터 기반의 협력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SCL, 코오롱 이런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주셨었던 게 큰 힘이 됐죠. 이노크라스의 크라스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무엇인가?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가 되면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단 사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는 정도의 회사가 되면 좋겠어요. 사업이 유지가 되고 진단 사업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환자들이 이걸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너무 소박한 꿈 아니에요? 기업가로서는? 이건 첫 1단계입니다. 오케이. 일단 기업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적인 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진단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 진단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인프라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저는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 모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 네이처 논문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논문 자체는 그냥 지도책 같은 내용이라서 이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갈 인풋이 됩니다. 지금은 약 1,4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집어넣지만 진단 사업을 하면서 내년쯤 되면 5,000개쯤 집어넣고 후년이 되면 2만 개, 20만 개 이렇게 집어넣을수록 막강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각각의 주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환자들이 상식선에서 궁금해서 들어와서 사용할 때는 거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야 자신의 데이터를 줄 테니까요.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활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거기서도 조금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가가치는 다음 세대의 신약 개발, 다음 세대의 AI를 개발하거나 다음 세대의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업들이 B2B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톡톡히 가격을 내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부가가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결국은 한 5년, 10년 뒤에 저희 회사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면 좋겠고요. 비슷한 사례를 아마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 돈을 내지 않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에 돈을 내지 않지만 그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잘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래도 저희 전기세 낼 정도는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의 암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으면 큰 부가가치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진율 90%짜리 사업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비슷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의사이자 의과학자, 언제 그러면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저희가 분자종양 보드라고 해서 네.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아주 어렵고 특이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이 암이 왜 걸렸는지 치료의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뭘 쓰면 좋을지 했는데 다른 데서는 아무 단서를 못 얻고 마지막에 이 전장유전체 분석을 했을 때 뭔가를 찾아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드는 생각이 창업을 안 했으면 이 환자는 오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겠네. 그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코스모스라는 그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표적 치료제들을 기부받아서 대장암에 원래 허가된 표적 치료제를 그 돌연변이가 있는 위암 환자를 위해서 써보는 일종의 임상시험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 사업 같은 데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의 전장유전체 기술로 찾아낸 것들이 그런 다른 사업들과 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 옵션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로 기술이 환자들한테 운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있구나 라는 그걸 볼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거 하면 언젠가 암 정복이 됩니까? 암 치료를 하시는 기술을 만드는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이요. 최근에 투자자도 그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왜냐면 제일 궁금한 게 결국 그래서 암은 정복될 거야라는 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솔직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저는 암은 정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암이라는 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파내려 가면 결국 엄마 아빠가 준 최초의 그 세포를 복사해서 증식해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복사할 때마다 생기는 오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부정확한 복사기를 가지고 생명 현상을 어떻게 컨트롤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고등생물 혹은 지금의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장이 된 인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에요. 진화가 사실은 그렇게 조금씩 다른 유전자를 오타를 통해서 갖게 되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다수가 죽더라도 소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성을 갖게 됐거든요. 돌연변이의 강점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결국은 인간이 더 진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숙명 같은 기전이 거예요. 만들어내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몇만 년의 시간을 두고 봤을 때 DNA 복사하는 거 우리 지금부터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 더 이상 오타 아무것도 내지 맙시다 라고 하면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질 겁니다.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전염병이든 뭔가에 대해서 휩쓸려 나가고 사라질 겁니다. 수많은 생물 종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진화를 위한 비용이고요. 네. 다만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암 걸리면 난 인생 끝인데 그러면 난 어떡하나 너무 두려운 얘기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의사로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로서 한 얘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우리 젊고 건강한 시절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래도 인간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생로병사를 웬만큼 다 누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기에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암으로 죽는 걸 막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일단 해결해 보는 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명확할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차단하는 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도를 낮추다 보면 우리 수명이 한 150살 뭐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 날이 오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암한테 뒷목 잡히지 않고 많은 인구 집단이 한 150살까지 가게끔 한 명씩 보호하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암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라는 날은 저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지부는 찍히지 네. 않지만 네. 아까운 생명이 도중에 하차하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매년 더 많은 암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건 명확하고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해왔습니다. 오늘 무슨 인터뷰가 아니고요. 네.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것 같네요.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네. 오늘 저희가 머니올라 네. 비욘드 비즈에서 구독을 좀 부탁해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딜 구독해야 되는 거예요? 머니올라. 저희 구독 부탁을 교수님 네,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꼭 잘 부탁드려요. 너무 좋은 교수님이신데요. 네. 교수님으로 저희가 강의를 들은 느낌이니까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KBS가 지적했던 의대에 미친 한국 이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이자 의사이자 과학자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네. 일종의 사회병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패솔로지. 그러니까 그걸 병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회병리의 하나로 저는 보이고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중3, 고1 요쯤이 97년, 98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의대로 가버렸나를 그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해보면 저희 반의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IMF 때 실직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네. 불안하니까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게 강해졌고 불안하니까 빨리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게 또 중요해졌고 결국은 사회 불안이 그런 욕망을 자극한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일종의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고 저 때 막 80만, 100만 가까이 수능 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거의 2배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의대로 쏠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즉 다른 직업이 충분히 좋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전반에 걸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런 사회 병리 현상으로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서울 강남의 학원가 같은 데 들어다녀 보면 진짜로 뭐 초등 의대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명백한 사회 병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누가 뭐래도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그 아이의 부모를 탓하거나 의대를 간 학생을 탓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불안을 사회 시스템이 줄여주고 소위 말하는 뭐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런 식으로 더 넓은 담론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순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꼭 의사가 과학자로 변신을 해야만 좋은 길이고 그런 길로 가라고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우리나라 산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도화돼서 의사가 그냥 동네에서 의사로서의 일만 하는 것, 평생 똑같은 일만 하는 것보다 연구를 했더니 더 부자가 되기도 하네. 유튜버를 하니까 더 부자가 되네.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더 부유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에서 뭐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쏟아부은 그 인재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다만 그 당사자들한테 제가 의대 쏠림 1세대 1타 세대로서 네. 제안해보고 싶은 건 생각보다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많다라는 네, 거죠? 똑같은 일만 한 50년 정도 하다가 세상을 떠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일찌감치 뭐 미국이나 일본 여러 나라에서 지난 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근면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다양한 나라에서도 다양한 역할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걸 한번 해보는 건 할만하지 않나?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그 문구를 들은 다음에 참 모든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만 않다는 걱정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의사이면서 사업가이면서 또 학자이시기도 한 이정석 대표님을 뵙고 많이 안심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 약속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맞습니다. 일들을 잘 수행하셔서 이노클라스가 정말로 환영받고 축복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이노클라스의 클라스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뭐였어요, 그 문구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예지, 의행 뭐 이런 글자였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예지, 그러니까 뭐 날카롭고 똑똑한 깊이 있는 지성으로 의행, 의로운 행동을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멋있다. 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실? 근데 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머리를. 항상 경계로 삼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머리를 좋은 곳에 써라. 그렇죠. 네. 네, 딱 지금 그러고 계신 거.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